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아직은 날씨가 쌀쌀하죠. 3월의 바람은 매섭지는 않아도 봄이라는 느낌 때문에 더 싸늘하게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게 생계가 걱정인 분들에게는 더욱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최근에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주변에 실업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정작 실업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실업 정책을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요. 실업 이후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재취업 혹은 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지원책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최후의 실업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그 현 주소는 실업급여가 일반 예금 계좌로 들어왔을 때 사실상의 압류 방지가 힘들었던 거죠.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과 지급 대상과 지급 수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용보험제도 외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실업 안전망은 실업자들은 나오게 되면 국민연금에 가입을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거죠. 실업정책 관련 법을 점검해보고 그 밖에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우리의 실업 안전망은 어떠한 수준일까? 국내 총 생산 대비 실업 부문 공공지출 비중은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합니다. 실업급여는 평균의 절반 수준이고 직업훈련 역시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인데요. 실업 안전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용보험제도.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 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지급이 골자입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인 실업급여.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실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수급자들 입장에서 아쉬운 점은 무엇일까? 한 달 급여로 봤을 때 최저임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따져보면. 근데 가족이 있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그 금액 같다는 어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취업이 바로 쉽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분야를 배워서 뭐 좀 그걸 자격증을 딴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을 하기에는 좀 짧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실업급여 지급액도 적고 지급기간이 짧은 편으로 한국은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지급기간이 짧은 국가는 체코,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영국뿐입니다. 크게 보면 실업보험이 있고 실업부조가 있어요. 그래서 실업보험은 이제 자기 기여분이 보험료를 내고 이제 받는 거잖아요. 사회보험의 형식이고, 실업부조는 자기 기여분 없이 이렇게 국가에서 보충을 해주는 건데, 한국은 실업부조 없이 실업보험만 하고 있고, 그 요건이 되게 엄격한 편이라서 수혜율이 낮고, 또 이제 급여 기간도 8개월, 최대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짧고 임금 대체율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런 점들이 한계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와 같이 실업 안전망으로서의 실업급여의 중요도가 높은 만큼 정부와 국회는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액수, 특히 상하한액 조정을 위한 논의, 압류 등의 비상사태로부터 실업급여를 지킬 수 있는 법률 입법 등인데요. 실업급여와 관련된 입법 노력과 성과,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우리나라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실업급여로 인한 도덕적 해이 방지,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4년 기준 구직급여 산정 기초임금일액의 50%인 4만 원을 상한액으로 최저임금의 90%인 37,512원을 하한액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상하한액을 규정한 나라는 한국만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상당수는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하한액 비율은 20.8%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설정한 OECD 15개 국가 중 10위에 해당했습니다. 상한액은 39%로 OECD 25개 국가 중 23위에 머물렀는데요. 한국보다 상한액 비율이 낮은 국가는 터키와 벨기에뿐입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변동되는 시스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됐는데요. 따라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말 실업급여 상한액을 현행 하루 4만 원에서 4만 3천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하지만 하한액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상한 하한액의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아져서 실업급여 재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이고요. 또 하나 이제 급박한 이유로는 최저임금의 90%로 정해 있는 하한액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상한액은 정액으로 정해지면 이게 이제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소득 대체율을 적정한 생활 보장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는 그런 구도 하에서 재원 문제와 제도 설계 문제를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수급자들의 실업급여는 압류 금지 대상이지만 실업급여가 예금 계좌에 입금될 경우 예금으로 성질이 변경돼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도 보완 사항으로 꼽혀왔는데요. 현행 법에서는 압류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압류라고 해서 회사 다닐 동안 월급을 압류할 수 있는데 법적으로 2분의 1 이상을 압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업급여거든요.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은 이건 예금으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급여가 아니라. 따라서 예금에 한해서는 단돈 1원이라도 모두 압류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야지 됐어요. 근데 그 실업급여 받으시는 분들 중에는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2월 이른바 실업급여 지킴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고용보험법 개정안입니다. 현행 법에는 그 실업급여 권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라는 사례가 종종 이제 발생을 하였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계좌를 만들어서 이 계좌에 입금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실업급여자의 생활안정 또 고용 촉진을 위한 최소한의 그 복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개정된 법률에서는 실업급여만 입금할 수 있는 전용 계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계좌에 입금된 실업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고액의 퇴직금 수급 시 실업급여 지급을 유예하는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가 실업대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보호장치들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고용보험 이외의 실업안전망 구축을 위한 방안, 그리고 향후 보완해야 할 사항들도 생각해봅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에 해당돼 보험료를 대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 납부 예외 제도가 있어서 내가 실업을 당했을 때는 연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은 국민연금을 가입 안 해도 됩니다. 이제 그런 제도를 갖다 활용을 해서 당장 돈이 없으니까 가입을 안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가입 기간이 훨씬 짧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이 들어서 빈곤으로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수렴해 실업 크레딧 제도가 도입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데요.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일자리를 잃으면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의 한 주소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직장을 잃어서 국민연금을 이렇게 납부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처한 우리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서 실직 상태에서는 근로자 본인은 25%의 국민연금만 지급하면은 이제 정부가 나머지 75%를 대신 지급함으로써 4대 보험의 하나인 이 국민연금이 노후의 생계 수단으로서 차질이 없게끔 실업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신청, 그 기간은 가입 기간에 미반영되는데 실업 크레딧 제도 도입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실업 대책들과 더불어 필요한 보완책은 무엇이 있을까? 다른 국가들처럼 공공부조인 실업보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 성격을 구직활동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이것이 실업한 기간 동안에 생활을 보장해주는 생활보장의 성격이 훨씬 강합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외에도 지속적인 실업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생활을 보장해 줄까 하는 제도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할 것 없이 거의 최고 2년 정도의 실업급여를 받은 다음에도 취업이 어려울 때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이직을 해서 실직을 해서 그 실업급여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엄격한 조사를 거쳐서 실업부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도 경기가 이제 움츠려든 다음부터 실업 문제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2011년 전후로 그 고용보험 제도를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저소득자 그리고 청년, 실업 기간이 긴 상대들부터 해서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시급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공공부조를 강화하면 재정 소요의 문제, 재취업 의지 감소, 도덕적 해이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는데요. 독일의 경우는 이제 실업부조 제도를 없앤 나라라서 많이 그런 실업급여 재원의 문제와 장기 실업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거론하는 중요한 사례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제도 개편 이후에 사실은 불안정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해서 그 이후에 다른 사회적 처방을 또 내려야 했던 그런 사례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되고요. 실업자들을 능동적 교육 훈련 제도와 연계시키는 방안들이 보완책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 제도는 뭐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을 해서 고용을 유지시키거나 또는 재고용을 하거나 이런 그 사례가 매우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로 하여금 적극적인 고용 유지와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직업훈련 정책이 우리에게 매우 취약한 만큼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논의가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는다 하더라도 안정된 사회 안정망 속에서 다시 내가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마음가짐, 이게 흔들리지 않고 가정경제가 또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4대 사회보험은 보다 더 강화돼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에 일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복지예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무는 그래도 고용을 안정 유지시키면서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고차가 됐을 때 앞으로 사회 안정망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데 그 최대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직을 당한 이런 사람들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 고용 안정을 동시에 충족을 시켜서 정말 우리나라가 그 복지국가로 나가는데 뒷받침이 되고 또 경제활동 인구가 는다는 것은 경제 성장에도 선순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가 해야 될 굉장히 필요한 최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법의 목적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앞으로 좀 챙겨보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직장인의 16.2%가 실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주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62%는 만성 해고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물며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놓인 이들의 고통은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듯 싶은데요. 지난해 통과된 실업급여 지킴이법과 실업자 연금 보조에 관한 법률이 이들의 새 출발에 큰 힘이 되길 바라면서 고용보험제도 도입 20주년을 맞는 올해 이뤄질 예정인 제도 개편 논의도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해 봅니다. 입법 예고 이모저모 오늘의 법률안. 나가라고 이 새끼야! 제대로 안 됐다는 거 아니야? 혼자 좀. 지난해 비정규직 직장인의 애환을 그리며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미생. 탄탄한 원작 웹툰의 스토리를 기반으로 드라마까지 제작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문화 콘텐츠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모바일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산업군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야기 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조 원에 이를 정도인데요. 하지만 발전 가능성에 비해 이야기에 대한 산업적 접근과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관련법 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이야기 산업을 이야기 원천 소재의 조사, 발굴, 이야기의 창작,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정의했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야기 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야기 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야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활성화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이야기 유통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1980년대) 화성연쇄 살인사건, 1991년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사건이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요. 15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6살 난 어린이가 황산을 뒤집어 쓰고 결국 숨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재정 신청을 법원이 어제 기각하면서 대구 황산 테러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공산이 커졌습니다. 이에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경우 2007년 법 개정으로 15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지만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을 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DNA 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의 발달로 사건의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의견이 더욱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형법상 살인, 존속살인, 강간살인, 상해, 폭행, 유기치사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해 모든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입한 제품에서 결함이 발생해 불편을 겪거나 다친 경험, 소비자라면 한두 번쯤 겪어봤을 일인데요. 이에 현행법에서는 한국소비자원장이 위해 물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요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 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 여부 및 시정 조치 내용, 재발 방지 대책 등
이행 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장은 소비자 위해 발생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품목별 안전 관련 정보와 리콜 정보, 안전 자료 제공은 물론 위해 정보 신고도 가능하다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전세금을 대폭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말에 이사할 집 구하러 다니느라 바쁜 구혜라 씨. 천정부지로 오른 전셋값에 입만 떡 벌어질 뿐 아무리 발품을 팔아봐도 마땅한 집이 없다. 집값의 70%에 육박하는 전셋값에 대출금 없이는 전세집 구하기도 힘든 게 요즘 현실. 어차피 대출 받을 거 그냥 나도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도전해볼까?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오지민입니다. 새해 들어 아파트 매매 거래가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후 2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도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아파트를 청약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이 지난 2월 새롭게 개편된 청약제도입니다. 과연 어떻게 달라졌는지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만나보시죠. 개편된 주택청약제도는 청약 자격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구성원까지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해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했으며 과거 예치금 변경 제한을 완화하고 청약 감점 제도도 폐지했습니다. 분양을 앞둔 인천시 청라지구의 한 견본주택. 아침부터 구경 온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룹니다. 최근 전세 품귀 현상에 전셋값도 집값 대비 70%로 치솟다 보니 내 집 마련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85제곱미터 이하의 중소형대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높습니다. 어머니 오늘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집 보러 왔어요. 지금 요즘 너무 전세값이 올라가지고 그래서 집을 사는 거나 뭐 전세나 마찬가지라서. 내 집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사 다녀야 되니까 아무래도 뭐 애들이 큰 애들이 있으면 이제 전학 가고 또 그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3월 아파트 분양 물량은 약 5만 9천여 가구인데요. 건설사들의 경우 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요즘 분양시장 분위기가 어때요? 신규 아파트라든지 새로운 공동주택을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특히 전세가 상승에 따른 내 집 마련 수요로 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지역 상황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청약제도 개편 후 분양 견본주택마다 사람들이 대거 몰리고 있는데요. 현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한글 씨도 이번에 내 집 장만에 나섰습니다. 결혼 3년 차인 그녀는 그동안 저축한 자금에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인데요. 내 집 마련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전세 좀 많이 알아봤는데 전세가 모두 다 2억 이상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럴 바에는 어차피 빚도 똑같이 생기는 거니까 내 집 마련하면서 새 집으로 알아보러 왔어요. 청약제도가 좀 바뀌었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저희 엄마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넣어주신 게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해볼까 해가지고 아까 상담받아 보니까 이게 원래 2년 기준이었는데 1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2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 조건이 대폭 완화됐는데요. 제일 먼저 달라진 것이 바로 청약통장 가입 자격 요건입니다. 청약통장을 만들기 위해 직접 은행을 찾았는데요.
실제로 이 청약 통장 만들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지금 현재 청약 자격이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들 가입을 하러 오십니다. 국민주택 그 청약 자격이 예전에는 이제 무주택 세대주로 하나로 이제 돼 있었는데 현재는 이제 그런 자격 조건이 좀 완화가 돼서요. 국민주택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아무나 청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조건은 1순위, 2순위가 현재 나눠져 있고요. 1순위는 이제 고객님께서 12번 넣으시고 그다음에 1년 이상 지나야지 1순위가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2순위에 모든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좀 청약 조건이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청약통장은 최소 월 2만 원 이상만 적금하면 되는데요. 다만 납입 기간이 길고 저축액이 높을수록 입주자 선정 시 유리합니다. 이 청약 통장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적금 대신해서 상품으로 많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현재 2년 지나면은 3%였던 게 현재 금리가 2.8로 내려가긴 했지만 일반적인 적금보다는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가입하시는 분들은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96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분양시장에 참여토록 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지나치게 이제 복잡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그 현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주택시장 상황이 변했는데도 이제 과거에 정해진 그런 규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이번에 개편을 하게 됐습니다. 청약 자격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청약 통장의 주택 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과거 통장 가입 후 2년경과 변경 후 3개월이 지나야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이젠 즉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유주택자에 대한 감점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이제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 가점제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가점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점에서 15점 정도 이제 감점을 주는, 그러니까 유주택자에게 더 불리하게 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제 청약 단지들 실제로 조사를 하고 그 감점이라는 실효성을 갖다 보니까 거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주택자의 감점 제도를 이번에 폐지를 하고 단순하게 가점제만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가점제 적용 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수도권 소형 저가주택 기준도 훨씬 넓어져 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7천만 원 이하에서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개편된 청약제도로 인해 1순위 청약자가 1,000만 명이나 되는 만큼 청약 전략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한데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달라지는 청약제도 하에서 전략을 세운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민영주택 85제곱미터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점제가 유지가 되고 거기서 무주택 기간이라든지 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서 가점 점수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통장 가입한 기간이 상당히 중요한 청약의 당락률을 가름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지금 무주택자이고 청약 통장 기간이 기신 분이라면 좀 더 자기가 선택의 폭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으로 가족이라든지 사는데 맞는 그런 것을 고르는 게 좋겠죠. 청약 기회가 앞당겨짐에 따라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에겐 좋은 기회인데요. 달라진 청약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길 바랍니다. 청약 제도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청약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점제를 적극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청약 가점제가 복잡한 데다 지자체마다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잘못 산정해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은데요. 미리 자격 요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 시에는 청약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법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rough the country, across the open stage.